저희 수업 웹페이지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면 저희 2주 더 우리 온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고 근데 지금 뭐 2주 후 정도면은 그 뭐야 초등학생들도 개학하고 중고등학생들도 개학한다고 하니까 걔들이 개학하는데 여러분들이 개학을 못할 거 없겠죠. 그래서 뭐 조만간에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른 자동 제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어차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고받고 할 거 그 혹시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주면 안 되냐 해서 뭐 그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 하는 김에 우리 소프트웨어 랩 강의도 이렇게 요, 여기 보면 링크에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번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하는 내용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고,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2명 있는데 제이그 자동 제어 강의를 유튜브로 올려놓고 막 구독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애들이 저를 갑자기 좀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자가 막 몇십 명씩 되고 하니까. 하여튼 그 농담이고 그 오늘 내용은 저번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같이 하질 못하고 녹화를 해놓고 가버려서 죄송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간단한 것들 살펴보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의는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한 학기 내내 넘파이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넘파이를 많이 사용할 것이고 오늘부터 매번 이제 사용을 할 것이고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이름이 되겠는데요. 한번 그 링크 그 눌러서 수업 거기로 들어가 보시면 예, 우선 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파이썬의 이제 모듈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 모듈은 뭐 뭐라고 패키지라고 볼 수도 있고 모듈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매틀랩 사용하셨던 분들은 뭐 툴박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떤 것들을 함수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넘파이는 특히 과학 계산이건 뭔가 공학 계산을 할 때 빼놓을 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렬과 벡터 같은 것들을 여기서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사용을 해야 되는 우리는 항상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이 모듈을 설치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 구글 콜랩에서는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불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 뭔가 셋업을 하실 때는 이제 파이썬을 인스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방법으로 인스톨하면 이제 넘파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이제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이제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임포트하고 패키지 이름을 쓰고 그러면 이제 그 패키지를 내가 불러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as np는 내가 그 패키지를 별명을 np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쓰겠다고요. 우리 C C인가요? C++인가? 거기서 이제 클래스에다가 닷을 붙이고 그 안에 있는 함수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이제 같은 개념으로 np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제 numpy 패키지를 불러서 np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 어떻게 쓰는지는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살펴볼 거는 어레이, 어레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는데요. 어레이는 이제 벡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1차원 어레이면 벡터인 것이고 2차원 어레이면 행렬인 것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처음에 일단 임포트 셀을 실행을 시키시고 예, 완료가 됐으면 여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A는 NP는 이제 numPy에 있는 뭔가 함수를 쓰겠다는 거고 어레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numpy 밑에 어레이라는 함수를 쓰겠다 뭐 그런 얘기. 어레이는 어레이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 어레이는 그 사각괄호로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원소들은 쉼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하면 1, 2, 3이 들어있는 어떤 어레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줄 같으면 B면 사각가루가 두 개 나왔는데 사각가루 하나 4, 5, 6이 있고 그 다음에 7, 8, 9가 있고 걔를 또 쉼표로 구분을 해주면 4, 5, 6이라는 세 개짜리 숫자랑 벡터랑 7, 8, 9를 이제 밑에 또 쌓아서 4, 5, 6 이 첫 줄에 있고 7, 8, 9 아래줄에 있는 이런 2차원 어레이, 그러니까 행렬인 거죠. 걔를 만들게 됩니다. 보고 이 타입을 한번 쳐보면 numpy에 그러니까 그 모듈 안에 numpy 모듈 안에 n차원 어레이라는 어떤 그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A에 뭐가 들어있는지 쳐보려면 보면 이제 어레이 1, 2, 3이 들어있는 어레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러면 안에 1, 2, 3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레이를 B도 한번 볼까요? B도 보면 여러분 해보시면 4, 5, 6이 첫 줄에 있고 7, 8, 9가 뭔가 줄이 바뀌어서 아랫줄에 있는.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 5, 6을 먼저 첫 줄에 썼고 7, 8, 9를 두 줄에 썼는데 이 2차 다차원 행렬은 2차원 행렬은 먼저 쓰는 게 이제 로에 첫 번째 로에 그러니까 로별로 이렇게 쭉쭉 쉼표로 구분해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리스트에서 콜론으로 뭔가 구분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걔도 이제 걔를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냐면 이 numpy 어레이에서 그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줄 보시면 A가 1, 2, 3이었는데 A의 0은 이제 첫 번째 어레이 원소를 출력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줄은 1부터 끝까지 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 원소부터 끝까지 해서 2, 3 그리고 세 번째는 B의 1,2 B는 이제 2차원 행렬이니까 1,1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로우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럼 인덱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B에 지금 1, 1인데 이제 0부터 시작이니까 우리 이제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2,2 원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4, 5, 6, 7, 8, 9니까 8이죠. 그리고 B의 마지막 줄은 로 방향으로는 전부 다 라는 얘기고 컬럼 방향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2씩 건너뛰어서 그렇죠. 그럼 4, 5, 6, 7, 8, 9에서 로는 로 방향으로 다 써서 다 쓰고 그러니까 첫 번째 로, 두 번째 로 다 쓰고 컬럼을 첫 번째 컬럼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세 번째 컬럼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이 원소를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1,1 원소는 뭐였냐면 8이었는데 그걸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바꾸고 인쇄를 해보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다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온라인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남 앞에서 튀면은 별로 안 좋게 교육을 많이 받아서 수업 시간에 질문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질문하고 서로 친구들하고 질문을 공유하고 하는 게 이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인데, 좀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잘 못하는데, 뭐 지금 얼굴도 제 얼굴만 보이고 다들 얼굴도 안 보이고 하니까 다른 강의에선 보면 질문들을 이제 채팅창으로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그냥 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는 거, 이제 지금 제가 살펴볼 거는 약간 특이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보면 첫 번째 A1은 뭐냐면 1, 2, 3 이렇게 썼으니까 그냥 로 벡터, 세 개짜리 로 벡터 1, 2, 3이 그냥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벡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줄은 사각가로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한 거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1차원 행렬이라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줄부터는 사각가로가 한 번 안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이제 2차원 행렬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1차원 행렬은 여기 넘파이에서는 컬럼 방향인지 로 방향인지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숫자가 3개 있는 거예요. 2차원 행렬이라면 컬럼 벡터인지 로 벡터인지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 1차원 행렬에서는 구분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 곱하기 3 매트릭스를 선언하고 그걸 A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3개짜리 벡터를 B라고 선언을 하면 A 곱하기 B를 그냥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필요하면 컬럼으로 이해를 하고 필요하면 로로 이해를 하고. 근데 굳이 뭔가 표현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1차원 행렬의 1차원 벡터에 대해서는 그 컬럼 방향, 로 방향이 의미가 없는데, 굳이 정의를 하자면 로 방향으로 정의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로 방향, 이제 의미는 없지만 1, 2, 3이 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같은 숫자가 3개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1차원 벡터고 두 번째는 2차원 벡터가 됩니다. 얘는 명확하게 그냥 로 벡터인 거. 세 번째는 1을 첫 번째 로에 쓰고 2를 두 번째 로에 쓰고 3을 세 번째 로에 쓰고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명확하게 3 곱하기 1의 컬럼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컬럼 매트릭스죠. 매트릭스인데 3 곱하기 사이즈가 3 곱하기 1인 거고, 두 번째는 매트릭스인데 사이즈가 1 곱하기 3인 거고, 세 번째는 그냥 벡터 첫 번째는 그냥 세 개짜리 벡터인 거고. 그래서 뭐 인쇄를 해보시면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아이패드로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여기 보면 인쇄를 다시 A1의 닷 쉐입을 하면 그 A1이라는 놈의 크기를 출력을 해주는데요. 보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A2는 1 곱하기 3 행렬이라고 2차원 행렬이라고 알려줬고, 세 번째는 3 곱하기 1 1차원 컬럼 행렬이라는 걸 알려줬고, 근데 첫 번째는 얘가 이제 1차원 행렬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덱스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숫자 3개가 있는 거고 컬럼인지 로인지는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굳이 이 벡터에 컬럼 벡터인지 로 벡터인지 정의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1차원 벡터로 그냥 생각을 해서 우리 수학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매트릭스 벡터 이퀘이션이나 그런 데다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2차원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숫자를 내가 직접 써줄 때는 아까 보면 np.array 해서 막 쭉 쓸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편리한 함수들이 1로만 다 채운다든지 뭐 0으로만 다 채우는 어떤 벡터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얘는 A는 1로만, 이 원스라는 게 보면 1만 뭐 들어있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아이패드에서 하지 말고 컴퓨터로 옮겨서 하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닫고. 예, 아까 어디까지 왔었냐면, 이렇게 쓰면 1로만 이루어진 어떤 벡터를 만들었다고 했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원의 크기를 안 알려주면 그냥 1차원 벡터라고 알아듣는 것이고, 지금 이제 5라고 썼으면 그냥 1차원 벡터 5개짜리를 만들어 줄 것이고,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이건 에러가 났는데, 여기 크기를 괄호로 묶어서 5가 아니라 이런 5,1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컬럼 벡터인 거죠. 1이 5개가 들어있는 컬럼 벡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러면 1이 5개 들어있는 컬럼 벡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실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뭐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하면 정수로 된 뭔가가 나타나고, 컴플렉스 이것도 되나? 컴플렉스면 이제 1 더하기 0j가 들어있는 뭔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차원 벡터 만드는 것도 여기서 살펴보면 뭔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스 말고 이제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1 대신 0이 들어있는 걸로 만들어 주는 거고, 이 i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크기는 i하고 4하면 4 곱하기 4 행렬인데, 4 곱하기 4 그 정사각형 행렬인데 다이아고널이 다 1인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도 이렇게 아까 뭐 플로트면 이제 소수점이 뭔가 들어있는 이제 그런 숫자들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다룰 때 우리가 트랜스포즈 하는 것들도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줄 보면 이 랜드 n이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넘파이 밑에 랜덤이라는 어떤 서브 모듈 안에 이제 작은 서브 모듈이 있고, 걔는 이제 랜덤 넘버들을 만들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 밑에 랜드 n이라는 함수를 불렀는데, 랜드 n은 뭐냐면 랜드는 이제 랜덤 넘버 같은 거고, n은 노멀리 디스트리뷰된 어떤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 넘버를 뽑아서 4,2 행렬에 저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원즈나 제로즈하고는 약간 이제 뭐죠? 명령이 약간 다른 게, 아까 원에서는 이 크기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했었는데, 얘는 이제 괄호를 집어넣으면 이제 에러가 나네요.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 서브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 요 구글에서 numpy 랜덤 서브 모듈 이렇게 쳐보면 numpy.random 서브 모듈에 대해서 거기 정의되어 있는 함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함수들, 랜드 같은 경우에는 첫 줄에 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유니폼 랜덤 넘버를 0하고 1 사이에서 뽑아주는 거예요. 랜드 n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여기 표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러니까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넘버들을 뽑아주는 것이고, 뭐 랜드 인트 같으면
랜덤 인티저를 뽑아주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그리고 뭐 랜덤하게 섞고 순서를 바꾸고 어떤 여러 가지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뭔가 분포를 따르는 걸 만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거기서 이제 랜덤 노멀 넘버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 된 랜덤 넘버 4 곱하기 2 행렬을 만들고 x를 출력하면 4 곱하기 2 행렬이 그냥 출력이 될 것이고 x.t는 이제 대문자로 쓰시면 트랜스포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된 거 두 개를 살펴보시면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랜덤 모듈에 대해서 뭔가 많이 쓸 텐데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랜덤 모듈 안에 시드가 이 씨앗이라는 거잖아요. 이 랜덤 넘버들을 이제 랜덤은 뭔가 되게 어지럽게 뭐 규칙이 없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랜덤 넘버를 만들려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뭔가 규칙에 의해서 뭔가 만들게 되잖아요. 규칙을 내가 프로그램 해준 대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규칙이 없는 애를 내가 규칙이 있는 것처럼 막 프로그램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처음에 어떤 씨앗 숫자로부터 시작해서 개에서부터 뭔가 연산을 하고 연산을 해서 다음 숫자를 만들고 또 다음 숫자를 만들고,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복잡하지 않지만 그런 연산을 해서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이제 랜덤해 보이는 그런 숫자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 씨앗 숫자를 0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 정해진 규칙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하냐면 뭔가 노이즈가 껴있는 실험이라든지 어떤 신호를 읽었을 때 뭐 드론에서 드론에서 가속도 값을 읽었는데 실제 가속도가 읽히지가 않고 뭔가 랜덤 넘버 그 노이즈가 막 추가돼서 읽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사할 때 이제 여기 있는 랜덤 서브 모듈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어떤 결과를 분석을 해 놓고 그 다음 결과를 이제 내가 분석한 결과를 다음 친구한테 이렇게 들이밀어서 내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결과를 다시 또 랜덤하게 만들어서 해보니 뭔가 다르게 나오더라.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분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랜덤 넘버 만드는 그 씨앗을 똑같은 숫자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씨앗까지 친구한테 알려주면 그 친구가 똑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np 랜덤 이렇게 하면 랜덤 넘버 하나를 0부터 1 사이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다시 돌리면 다른 숫자가 나오죠. 계속.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처음에 뭐 어떤 시드 숫자를 지정해 놓고 제가 아무거나 뭐 시간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정을 해 놓고 내가 그 씨앗을 안 바꾸고 계속 이제 이 함수를 부를 때마다 그 다음 숫자를 뽑아내고 다음 숫자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에 내가 랜덤 넘버에서 시드를 그 씨앗 숫자를 뭐 정해줬다, 이렇게 우리 370이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랜덤 넘버를 만들려고 하면 또 다시 실행해도 계속 같은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10개를 출력을 해봐도 계속 같은 숫자 10개가 나오죠. 얘가 지금 제가 출력을 했더니 5 곱하기 2 행렬처럼 보이는데 이거 줄이 짧아서 아랫줄로 내린 것이고 5 곱하기 2 행렬이 아니고 얘는 그냥 10개짜리 벡터입니다. 여기 보면 5 곱하기 2 행렬이었으면 여기에 사각괄호가 한 번 더 쳐지고 그리고 밑에 로에 또 사각괄호가 한 번 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1개짜리 벡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를 만든 과정을 이제 똑같은 랜덤 넘버를 다시 만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시드를 처음에 숫자를 지정해 놓고 만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 200개짜리 랜덤 넘버들이 계속 다른 숫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드를 한번 고정하고 다시 부르면 이제 똑같은 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뭐 이건 아까 본 거네요. 그냥 5개짜리의 랜덤 넘버들.
0부터 1 사이에서 랜덤 넘버들을 그냥 계속 만들어 주는 것이고, 다음은 5 곱하기 4 행렬 2D에 집어넣는. 얘는 보면은 2D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로끼리 사각괄호로 묶여 있고 쉼표로 해서 또 로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넘파이에 뭐 평균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하는 것들 뭐 이제 불러서 쓰실 수도 있고, 보면 노멀 랜덤 넘버 1000개를 만들어서 걔들의 평균과 걔들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알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1000개를 뽑았으면 뭐 그 굉장히 숫자를 많이 뽑았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건데, 숫자가 적으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에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10개만 뽑았는데 평균이 0.28이고 표준 편차 0.95. 그래서 아까 1000개를 뽑았더니 더 0에 가까워졌고 1에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점점 더 그 참값에 접근하는 그런 통계적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겠어요? 0부터 1 사이에서 100개를 뽑았으니까 평균은 뭐 0.5여야 되겠죠. 그러면 0.4가 나오고, 너무 많으면 계산을 또 못하니까 보면 10만 개를 뽑았더니 0.5에 더 가까워졌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랜덤 서브 모듈 안에 랜덤 인티저를 뽑아주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숫자를 처음에 넣고 또 어떤 숫자를 두 번째 넣는지는 헷갈리시면 아까 여기 이제 여기 보면 함수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고, 거기서 살펴보면 처음에 넣는 거는 뭐 로, 두 번째는 끝의 숫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 사이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이렇게 써주면 0부터 그 12까지, 근데 12는 포함 안 하고 그 전까지 에서 정수 중에 뽑아서 10,2 사이즈에 집어넣어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1까지의 숫자를 아무거나 막 골라서 이 숫자를 채워넣는 그런. 얘도 뭐 0부터 12까지 중에 4 곱하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겠네요. 이렇게 랜덤 넘버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선형대수에서 정의되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많은 개념들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쉽게 해줍니다. 여기 첫 번째는 지금 랜덤 넘버 100개 만들고 B에도 100개를 만들고, np a, b는 a 벡터와 b 벡터의 닷 프로덕트를 계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a 인쇄하고 b 인쇄하고 c는 닷 프로덕트니까 숫자겠죠. 스칼라 숫자고, 출력을 쭉 해보면 a가 100개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 줄에서 b가 숫자 100개가 출력이 됐고, c는 닷 프로덕트 하면 어떤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랜덤 서브 모듈에서는 이제 크기를 정의할 때, 2차원 크기를 정의할 때 이제 괄호로 안 묶어도 그냥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a를 100 곱하기 50의 어떤 행렬, 여기 적힌 것처럼, 그리고 b를 50 곱하기 20의 행렬, 그러면 이제 사이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제 곱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a 곱하기 b를.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하셔도 되고, 이제 a 곱하기 b를 이제 어떻게 파이썬에서 표현을 하냐,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의 닷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 곱이 이렇게, 이거 두 개 A, B 곱하면 100 곱하기 20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아니면 그게 좀 헷갈리면 파이썬 버전 3부터, 지금 아마 여기는 지금 다 파이썬 3이 구동되고 있어서 그냥 쓰시면 되는데, A하고 골뱅이 B 하면은 그냥 A 곱하기 B, 행렬 간의 곱하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2 행렬 랜덤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np a b 이렇게 하면 이게 a 곱하기 b를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a 골뱅이 b 이렇게 써도 이제 같은 결과가 되고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a.b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게 세 번 나왔고요. 지금 랜덤 너블 계속 새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실행하면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세 개가 명령은 이제 결국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 곱하기 b 이렇게 써버리면 보면 처음 세 줄은 똑같은 결과고 마지막 결과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같은 매트릭스 두 개를 곱을 해놓으면 서로 원소끼리 곱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건 이제 매트릭스 곱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세 줄은 다 매트릭스 곱을 의미하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매트릭스 곱을 계속 쓸 거니까 세 개는 매트릭스 곱을 의미하고 하나는 그냥 원소별로 곱한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이제 제가 했던 거 지우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고 다시 보시면 뭐 C는 위에서 A하고 B의 곱을 계산한 거고 여기는 C2는 이제 골뱅이로 계산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얘는 뭘 했냐면 C하고 C2의 차이를 계산하고 차이가 있으면 뭐 플러스도 있을 그 안에 숫자들이 막 있겠죠. 다른 매트릭스면 그거의 절대값을 계산하고 그러면 0부터 그 차이의 양수값들이 쭉 뭔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맥스를 택해버리면 그 에러의 지금 C 빼기 C2가 어떤 매트릭스인데 거기에서 어떤 양수값 에러의 양수값들의 가장 큰 걸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해봤더니 0이죠. 그 얘기는 C하고 C2하고 에러가 0, 다 모든 원소가 0이라는 다시 얘기하면 C하고 C2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가 지금 지금 100개, 20개, 100개 곱하기 20개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안에 원소들이 다 같은지 계산 결과를 살펴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계산 결과 같은지 확인할 때는 뭐 이런 방법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차원 벡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는 100 곱하기 50이고 B는 그냥 50개짜리 벡터. 이게 컬럼 벡터가 되면 A 곱하기 B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B는 컬럼인지 로인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컬럼 쪽하고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매트릭스와 벡터의 표현도 동일하게 이렇게 얻을 수가 동일하게 이렇게 써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는 이제 100개짜리의 어떤 1차원 벡터가 출력이 된 거죠. 우리가 B를 50 곱하기 1의 크기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면 C는 어떤 크기여야 되겠어요? 100 곱하기 1이어야 되는 거죠. 결과는 같지만 그 결과의 차원은 내가 이제 집어넣어준 입력들의 크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정확하게 100 곱하기 1의 컬럼 벡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는 그냥 벡터 100개.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가 벡터는 사이즈는 사실은 신경 안 쓰잖아요. 어디에서는 컬럼인지 론지 명확하게 뭔가 해줘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벡터 50개짜리는 그냥 50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차원은 신경 안 써도 되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어떤 벡터와 매트릭스의 곱을 표현할 때 이렇게 써주는 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곱을 수식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더 이제 와닿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NP 닷으로 해도 되고 그냥 골뱅이로 곱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닷 프로덕트 계산하는 거 인너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이제 내적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걔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는, 크기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벡터가 보면 이런 벡터가 있고 x라는 벡터, 그리고 y가 뭐 예를 들어서 뭘 잘못 썼지?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x하고 y를 두 가지 벡터를 만들었는데 크기는 똑같죠. 6개짜리 벡터. 둘 중에 어떤 벡터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더 극단적으로. 둘 중에 더 큰 벡터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정의하기. 뭐 가장 큰 원소를 벡터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자면 두 번째 벡터가 더 클 것이고, 이렇게 쓰면 가장 큰 원소가 벡터의 크기다라고 내가 정의를 하겠다면 두 번째 벡터가 더 클 것이고, 아니면 원소들의 제곱합을 다 해서 스퀘어 루트를 씌워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그냥 그 벡터 사이의 거리. 그걸 이제 크기라고 가정을 하면, 원점과 자기 벡터 간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크기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벡터가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크기라는 걸 정의하기가 이제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제 숫자 하나면 뭐 크고 작고가 명확한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 이제 놈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놈을 정의함에 따라서 어떤 놈에 대해서는 어떤 벡터가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벡터가. 그래서 지금 투놈이라고 부르면 이게 보면 뭐예요? 여기 적힌 것처럼 각각 원소들의 제곱을 다 더하고 거기다 스퀘어 루트를 씌워놓은 그 거리 계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벡터에다가 두 줄을 양쪽에 긋고 그다음에 밑에다 조그맣게 2라고 쓰면 이제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2 대신에 1을 쓰면 이렇게 하면 2 대신에 2를 그냥 1로 바꿔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절대값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그 합에다가 그냥 한 제곱한 거니까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놈에다가 1을 씌워 놓으면 그냥 절대값의 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p라는 숫자를 놓고서 2 대신에 p라고 이렇게 쓰면 p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기 뭐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p를 극단적으로 크게 해서 이제 무한대로 p를 키워버리면 이건 뭐랑 같냐면 각 원소의 가장 큰 애를 골라낸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벡터 원소의 맥시멈 절대값을. 그러면 이 첫 번째 벡터는 투놈은 이거 다 제곱해서 더하고 스퀘어로 찢어버리면 계산할 수가 있고, 얘는 두 번째는 투놈은 7이죠.
그다음에 원놈은 얘는 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얘는 원놈은 7. 그다음에 인피니티 놈은 얘는 6이고 가장 절대값이 큰 애가 얘니까 얘는 인피니티 놈은 7이고. 그래서 어떤 놈으로 벡터의 크기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놈에 대해서는 얘가 쟤보다 더 크고 또 다른 놈에 대해서는 반대로 얘가 쟤보다 더 작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놈 많이 사용하는 놈들은 이제 디스턴스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정의된 투 놈이죠. 그래서 이 x에다가 얘를 다 이제 이렇게 넘파이 밑에 그러니까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서브 모듈 밑에 놈이라는 함수를 쓰면 그 놈의 그 벡터의 놈을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 넘파이 모듈에 가 보면 어디가 나오나? 넘파이의 리니어 서브 모듈에 보면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우리 닷 프로덕트 계산하는 것도 있었고 닷 프로덕트는 리니어 서브 모듈에도 들어있고 아니구나. 예. 리니어 서브 모듈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매트릭스 벡터 프로덕트 그냥 파이썬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기 리니어 닷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서브 모듈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놈들이 쭉 나오고 뭐 우리가 사용됐을 때 뭔가 개념을 들었던 어떤 디터미넌트라든지 컨디션 넘버라든지 어떤 매트릭스를 분해하는 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함수가 다 있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매트릭스를 뭐 QR 분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분해 방법들도 효율적으로 계산해 주는 알고리즘들이 여기 구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를 계산해 주기도 하고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놈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써주면 아까 여기 있는 이 p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1을 써주면 얘를 계산해주고 2를 써주면 위에 걸 계산해주고 인피니티를 써주면 1을 한번 써볼까요? 1을 써주면 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 다 더하면 뭐 10,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이 출력이 됐고 무한대는 이렇게 써야 되나? 6. 그러니까 원소의 맥시멈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구나. 이제 무한대라는 숫자가 뭐 그러니까 흔히 그냥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파이 모듈에 무한대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용법들이 있죠. 벡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프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에러가 왜 에러가 났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하여튼 이건 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원룸 뭐 밑에 설명이 있네요. 똑같고 그래서 쭉 살펴봤고 얘는 이거랑 같겠죠. 이렇게 앱스를 하면 x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절대값들을 다 절대값들로 바꿔주고 거기다가 이걸 다 더하면 원놈의 정의대로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럼 똑같은 게 나오고 무한대 인피니티 놈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앱솔 절대값들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최대값을 골라낸 거니까 인피니티 놈이나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놈을 얘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 넘어가고 여기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어떤 사각형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들 우리 선형대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Q 곱하기 D 곱하기 Q 트랜스포즈 이런 형태로 어떤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 보면 랜덤 넘버를 3 곱하기 3을 만들었고 여기서 DQ는 뭐 이렇게 리니어리티 서브 모듈 안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찾아보면 D하고 Q에 뭐가 출력이 됐냐면 D에는 3개짜리 복소수가 출력이 됐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실수 행렬이면 실수 사각 행렬이 정사각형 행렬이면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다 그 크기만큼의 복소수 아이겐밸류는 복소수 수치들 3개 스칼라 3개가 있고 아이겐벡터는 3개짜리 벡터가 3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면 D 매트릭스에는 아이겐밸류 3개가 나왔고 Q에는 이제 Q 매트릭스는 요 이제 디컴포지션 되어 있는 이 Q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Q는 어떤 의미냐면 각각의 컬럼이 아이겐벡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Q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이 D 매트릭스의 첫 번째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고 두 번째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가 이 Q 매트릭스의 두 번째 컬럼에 해당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셀은 뭘 했냐면 10 곱하기 10 랜덤 넘버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랬죠? 거기다가 다음 줄에는 뭐 했어요? X하고 X 트랜스포즈하고 더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다시 A에다 뒤집어 씌웠는데 그러면 얘는 자기랑 자기의 트랜스포즈랑 더해버렸기 때문에 A는 그냥 대칭인 어떤 행렬이 돼요. A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다 A에다가 A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앞에 보면 A는 그냥 랜덤하게 막 숫자가 들어있는 매트릭스들이고 그거랑 자기 트랜스포즈랑 같이 더해버리면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이 원소의 2배가 그냥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보면은 이 다이아고널 맞은편의 원소들 보면 다 서로 같은 값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버리면 A가 랜덤하게 만들었지만 어떤 대칭인 행렬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대칭으로 된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계산해보고 아이겐벡터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보면 D는 아이겐밸류들이 출력이 됐는데 다 아이겐밸류들이 출력이 됐는데 아까 위에서는 랜덤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만들어 봤더니 다 그거였잖아요. 다 복소수들 다는 아니지만 실수도 여기 보면 실수 아이겐밸류도 있고 복소수 아이겐밸류도 있고 그런데 나타나는 복소수 아이겐밸류는 보면 켤레로 나타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대칭인 행렬을 만들어서 랜덤하게 만들어서 아이겐밸류를 계산해 봤더니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겐밸류가 10개가 나오는데 항상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보면 A하고 원래 매트릭스 시메트릭 매트릭스 A하고 Q 곱하기 D 지금 여기서 출력한 D는 그 아이겐밸류 10개만 들어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걔를
다이아고널에 갖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이제 np.diag은 뭐냐면 d라는 벡터를 다이아고널에 위치시켜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에서 표현하는 이 d가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계산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q, d, q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a와 같은지 비교를 해봤더니 놈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놈은 어떤 절대값들의 합 아니면 제곱합 뭔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트릭스이긴 하지만 벡터랑 이제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트릭스에서 놈을 계산하면 매트릭스가 전체 원소들이 작으면 놈도 작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의 놈이 거의 0에 가깝게 출력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숫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수치적으로는 뭐 약간 다르지만 뭐 거의 같은 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적혀 있듯이 A가 대칭 매트릭스라면 이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컴포지션이 존재하는데 D도 실수고 아이겐벡터들도 어떤 특성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랜덤하게 막 만들어 보고 이런 지금 얘기한 D가 항상 아이겐밸류들이 실수고 아이겐벡터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과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거고 Q의 쉐입을 살펴보면 Q는 10 곱하기 10 대칭 행렬이고 D는 아이겐밸류들만 들어있는 10개짜리 벡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용하게 쓰실 기능이 여기 보면 n은 1000이라고 정의를 해놨고 x는 1000개짜리 벡터 랜덤하게 만들었고 a는 1000 곱하기 1000 행렬 그리고 y는 a 곱하기 x 그렇게 만들어 놓고 a하고 x를 알고서 시작한 거죠. y를 a와 x의 곱을 y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x를 모른다 치고 y와 a만 줬을 때 이 선형 방정식을 푸는 그런 함수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파이의 리니어 알지브라 서브모듈 안에 solv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a, y를 쓰면 이 선형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a와 y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선형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공학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솔루션을 찾는 걸로 기결이 되지요. 온갖 인공지능 문제라든지 온갖 신호처리 제어 문제 뭐 아니면 뭐 전자기학 해석 문제 온갖 문제들이 이런 선형 이제 벡터 매트릭스 방정식을 푸는 걸로 기결이 되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솔버들이 넘파이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솔버이고요. 그래서 지금 x-햇은 그 솔버에서 찾은 x고 내가 원래 만들었던 x 정답이죠. 이거는 걔랑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x의 놈의 크기는 이거고 x-햇하고 x의 차이가 놈이 아주 작으면 둘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둘이 거의 같더라.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x를 출력을 처음에 x가 1000개짜리 벡터인데 0부터 처음에 10개만 출력을 해보고 그 솔버가 찾은 처음부터 10개의 숫자들을 비교해보면 뭐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넘파이에서 그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다룰 때 사용을 굉장히 코딩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잘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 잘 이해를 못하고 쓰면 나도 모르게 뭔가 버그가 안에 숨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이해를 잘하고 쓰셨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그냥 안 쓰고 그냥 힘들게 코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x는 어떤 로가 4개고 컬럼이 3개인 4 곱하기 3 행렬 만들었고요. v는 그냥 랜덤 넘버 3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y는 뭐죠? 이게 x의 크기대로 똑같은 사이즈의 0으로 채워진 매트릭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봐요. 이 v는 3개 만들어진 랜덤 넘버가 이렇게 되어 있고, x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이 이제 for 루프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x의 쉐입은 지금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첫 번째는 4고, 이거의 어떤 뭐 벡터라고 봐서 두 번째는 3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2차원일 때 얘는 로의 개수고 1을 집어넣으면 뭐 컬럼의 개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for loop은 뭐 하냐면 x의 모든 로에 대해서 i를 0부터 로의 개수까지 스캔한다는 얘기니까, y는 지금 4 곱하기 3 0으로 된 행렬을 넣는데 y의 첫 번째 로에는 x의 첫 번째 로에다가 v를 더하고, 그러면 할 수 있죠. x의 첫 번째 로는 3개짜리 3개짜리고 v도 3개짜리 로니까 2개를 그냥 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벡터끼리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y의 첫 번째 로를 만들고, y의 두 번째 로는 x의 두 번째 로에다가 v를 똑같이 더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로에 대해서 그 짓을 해서 만들어준 게 y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모든 행렬의 모든 로에다가 똑같은 숫자들을 계속 똑같은 숫자만큼 계속 더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로의 개수가 많다고 하면 뭐 계산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죠. 이제 그 방법을 좀 밑에서 보면, 밑에는 뭘 하고 있냐면 np.tile은 지금 보면 x.shape이 4잖아요. numpy.tile은 무슨 함수냐면 첫 번째 써준 이 v라는 벡터를 4 곱하기 1만큼 반복해서 쌓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에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리고 v를 1 곱하기 2 이렇게 쌓아주면, 이게 뭐냐면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씁니다. v는 이렇게 2개로 만들어진 거고, 그 덩어리를 한 원소라 치고 2 곱하기 1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덩어리, 로 방향으로 2덩어리 이렇게 됐고, 3 곱하기 1 하면 3번 로 방향으로 3번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쌓아준 거고, 1 곱하기 3 하면 그렇죠. 컬럼 방향으로 3개를 이렇게 복제해서 쌓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v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만들었던 3개짜리 로 벡터 v를 아랫방향으로 4번 쌓아서 4 곱하기 3 행렬을 만든 거예요. 여기 다시 살펴보면 v가 여기 살펴보면 v는 이렇게 생겼고, v는
VV는 밑에 셀에서 만들었지만 밑에 셀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워크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두 번째 출력된 건, 첫 번째 출력된 게 V이고 두 번째 VV는 같은 애를 아랫방향으로 4번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는 4 곱하기 3이고 VV도 4 곱하기 3이니까 둘이 같은 사이즈의 매트릭스가 돼서 이렇게 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한 거고 두 개를 합해서 Y를 만들어 봤더니 여기 103번 셀의 출력이랑 103번 셀의 출력에서 Y를 출력한 부분이랑 제가 타일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랑 같죠. 이게 한 가지 또 방법이고 이거는 제가 아까 예로 살펴본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도 그냥 써버릴 수가 있어요. X는 4 곱하기 3 행렬이고 V는 그냥 1 곱하기 3 3개짜리에 1 곱하기 3도 아니죠. V는 그냥 3개짜리의 랜덤 넘버로 붙은 건데 내가 이렇게 써주면 X는 4 곱하기 3이고 V는 그냥 3개짜리 그러면 맞는 크기에 맞춰서 V를 복제해서 자기가 알아서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 보시면 로우마다 스캔해서 더한 거나 아니면 그냥 타일로 V를 확장시켜서 더한 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네가 알아서 사이즈 맞춰달라고 이렇게 한 거랑 이제 같은 결과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려고 했던 거 그냥 똑같은 뭐 숫자들을 반복해서 더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맞는 사이즈에 네가 알아서 확장을 해서 이런 타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라 라고 이렇게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알아서 사이즈를 맞춰서 더하라는 이런 명령을 얘가 알아듣고 실행을 해주는데요. 이런 기능을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고 X는 V는 그냥 3개인데 얘를 어떻게 맞는 크기로 만들어서 보면은 로 방향으로는 안 맞죠. 로 방향으로 세우면 근데 컬럼 방향으로 세우면 로 방향으로 4개 복제해버리면 둘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더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고 이제 벌써 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유용하게 앞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이 아니고 틀릴까봐 불안하면 지금처럼 그냥 셀 새로 만들어서 한번 계산시켜보고 제대로 될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까지 살펴봤고 첫 번째 과제 이번 과제 2개인데요. 아유, 다시 얘기하려니까 힘이 빠지네. 나오나요? 예. 첫 번째 과제는 아까 살펴봤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과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실수로만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실수로만 이루어진 100 곱하기 100 행렬을 만들어 보고 걔의 아이겐밸류들을 쭉 살펴보세요. 그럼 100개가 있을 거잖아요. 걔들이 실수로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복소수인지. 그러니까 매트릭스 실수로 이루어진 어떤 랜덤한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다 복소수여야 되는데 진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겐밸류 보면은 100개짜리 벡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아이겐밸류를 100개짜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허수 파트만 땡겨서 실수를 제거해 버리고 허수 파트로만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어 보면 그게 다 0이면 그 아이겐밸류들이 다 실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지금 1000번 실험을 해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근데 1000번을 배꼽하기 100 숫자를 다 만들어 놓고 아이겐 밸류를 출력해보고 내가 뭐 이 짓을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랜덤 넘버들 배꼽하기 100 랜덤 행렬을 만들고 아이겐 밸류 출력해보면 100개짜리 벡터 나오고 거기에 허수 파트만 떼어내서 그러면 이제 어떤 100개짜리 실수로만 이루어진 벡터가 나오죠. 걔의 투놈을 계산해봐서 걔가 어떤 숫자보다 작으면 아 이건 실수로만 이루어진 벡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실험을 자동화해서 1000번 이 실험을 해봐서 한 번이라도 실수로만 이루어진 아이겐 밸류들이 출력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봐라가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똑같은데 A를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걔를 대칭 행렬로 다시 조작을 해서 대칭인 랜덤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똑같이 그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그 실험을 해봐서 이번에는 다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보면 두 개가 결과가 다를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행렬의 아이겐 밸류는 복소수고 근데 대칭인 경우에는 항상 실수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실험적으로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아이겐 벡터의 특성인데 똑같이 이건 뭐예요? n이 1000개에 대해서 1000인 거에 대해서 1000 곱하기 1000 랜덤 시메트릭 1000 곱하기 1000의 랜덤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고 걔의 아이겐 벡터를 계산해 보면 1000개짜리 벡터가 1000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짜리 벡터 Q1부터 1000개짜리 벡터 Qn까지 Q1000까지 1000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걔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서로 같은 아이겐 벡터 하나를 뽑아서 자기랑 자기 자신이랑 이너 프로덕트 하면 1이 나와야 되고 아이겐 벡터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뽑아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0이 나온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1000 곱하기 1000 행렬을 만들어서 아이겐 벡터들을 다 뽑은 다음에 같은 것끼리 계산해 보면 1이 나오고 이너 프로덕트 하면 1이 나오고 서로 다른 것끼리는 이너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 둘이 이너 프로덕트 하면 0이라는 얘기는 그건 서로 두 벡터가 수직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거를 자기 자신하고 이너 프로덕트에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놈이 1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아이겐 벡터들은 크기가 1이 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A가 대칭이면 모든 아이겐 벡터들이 다 서로 수직이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험으로 살펴보라는 게 이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1000 곱하기 1000 막 100개씩 1000개씩 만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적인 에러 한도 안에서 0에 가깝다, 1에 가깝다 이런 걸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 구글을 찾아보시면 구글에 뭔가를 검색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구글이 제일 똑똑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경희대학교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면 그 많은 경희대학교가 들어간 페이지 중에서 내가 가장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을 만한 페이지를 앞에다 위치시켜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경희대학교 같으면 학교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보여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자주 방문하는 어떤 경희대학교 사이트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근데 이제 이 기능이 옛날 구식 검색 엔진에서는 되게 바보같이 알려줬었어요. 이 제일 중요한 웹페이지를 알려주지 않고 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냥 경희대학교가 많이 적혀 있기만 하면 앞에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바보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웹페이지들 정리를 해줬는데 이 구글이 생기면서 얘들이 이 알고리즘을 어떤 페이지의 랭크를 매기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걔들을 상용화해서 서비스를 시작한 게 이제 구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구글이 워낙
중요한 페이지들을 잘 알려주니까 다른 이전에 있던 지금은 이름도 없어진 그런 검색 엔진들은 많이 죽게 되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랭크라고 부르는데 그 알고리즘을 그걸 이제 오늘 실험을 해볼 건데요. 이 뭐 다른 건 쭉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A부터 A, B, C, D, E, F 그 다음에 녹색 페이지 5개 이제 동그라미가 각각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화살표는 어떤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를 링크를 하고 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D 페이지는 A를 링크하고 있고 그 웹페이지에 보면 이제 누르는 이제 하이퍼링크 있잖아요. 그 D 페이지에는 A로 가는 하이퍼링크가 들어있고 B 페이지에는 하이퍼링크가 C로 가는 것만 있고 그런데 A와 C를 제외하고 나머지 D, E, F, 나머지 녹색 모든 것들은 다 B를 링크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B가 굉장히 중요한 웹페이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C는 아무도 C를 링크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B라는 웹페이지가 C를 링크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C도 중요한 A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를 수치화한 것이 이제 그 페이지 랭크라고 부르는 그 숫자인데 그 숫자를 지금 제가 웹페이지에 지금 11개의 웹페이지를 드릴 것이고 그 웹페이지에 각각 이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를 링크하고 있는지 정보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가운데 있죠. A부터 K까지의 페이지가 11개가 있는데 A는 모든 걸 링크를 하고 있고 B는 C만 링크하고 있고 C는 B만 링크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페이지에 어디로 있는 링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 11개 페이지가 다 경희대와 관련된 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 그 11개 페이지가 서로 누가 누구를 링크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드렸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드렸을 때 그 페이지 랭크 누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인지 수치화하는 그 문제가 되는데 이 그 페이지 랭크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페이지 랭크가 이렇게 기술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식대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각각의 모든 나에게 여기 보면 B를 링크하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D, E, F 그리고 5개가 있고 이 많은 것들의 페이지 랭크가 내 페이지 랭크에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더해지지는 않고 여기 보면 이 얘기가 그 얘기죠. 나의 I의 링크, 페이지 I의 페이지 링크는 이건 어떤 상수고 n은 웹페이지 개수 그리고 세타는 제가 줄 어떤 숫자예요. 그냥 설계 파라미터 어떤 숫자. 그래서 n은 아는 거고 세타도 아는 거고 그러면 i번째 페이지 랭크는 i번째 페이지의 페이지 랭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이게 j가 이제 ni라는 이렇게 이제 ni에 들어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ni는 뭐냐면 나를 링크하고 있는 애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모든 나를 링크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그놈의 페이지 랭크를 이런 숫자들을 곱해서 나한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가 높은 애가 나를 링크하면 내 링크도 높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타는 주어진 값이고 ni는 뭐냐면 i를 링크하고 있는 애들 dj는 뭐냐면 웹페이지 j가 링크하고 있는 애들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타는 그냥 정해진 숫자고 그 j의 페이지 랭크에다가 j가 굉장히 많은 애들을 링크하고 있으면 이 DJ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많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를 링크하고 있는 애들의 페이지 랭크들을 스케일해서 더하는데 나 말고 다른 애들도 많이 하는 애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링크 K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도 링크를 걸지만 다른 애들한테도 다 링크를 걸고 있으면 뭐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 다른 애들의 링크를 걸고 있는 그 다른 애들의 개수, 그게 이제 D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으로 나눠서 나한테만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링크를, 어떤 애가 K라는 페이지가 나한테만 링크를 걸면 그거를 이제 그 페이지 랭크를 전부 다 내가 먹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관계들을 다 만족하도록 어떤 P를 찾으면 그게 이제 페이지 랭크가 되고, 그게 웹페이지의 중요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웹페이지들이 동그라미들이고 그 밑에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38.4, 34.3. 이게 결국 계산된 페이지 랭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P는 페이지 랭크들로 이루어진 벡터고, n개의 벡터고, n개짜리 벡터고, 얘들을 다 이거는 모든 P 원소에 대해서 만족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거는 숫자 곱하기, 이것도 숫자. 그러니까 스칼라는, 이제 PI는 스칼라고, 첫 번째 텀 스칼라고, 두 번째는 스칼라들의 합이고, 그런 거를 이제 n개에 대해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기술한 식인데, 얘를 벡터와 매트릭스 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모든 식을 한번 쭉 써보시고, 모든 원소들을 쭉 써보시면 이런 벡터와 매트릭스의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P는 페이지 랭크들로 이루어진 식이고, 어떤 벡터고, n개짜리 벡터고, n분의 1 빼기 제타는 어떤 숫자고, 스칼라고, 이 1, 두꺼운 1은 1로만 이루어진 n개짜리 벡터고요. 제타는 어떤 스칼라 숫자고, m은 우리가 이제 이 위의 관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매트릭스예요. P는 똑같이 그거고, 벡터고. 그러면 이거를 이 매트릭스 폼으로 벡터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러면 M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이 값들로 이 n개의 방정식하고 이 하나의 벡터 매트릭스 방정식하고 같이 놔서 같이 갖게 되는 M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M이 뭐냐? 그러면 M의 각 원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 보면 Z하고 D하고 어떤 관계들로 이루어질 텐데, 걔를 만들어 보고 직접 M을 만들어 보면, M을 만들면 여기 벡터고 어떤 n 곱하기 벡터니까 매트릭스 벡터 이퀘이션이 돼서 이거 그냥 선형 방정식으로 놓고 풀 수가 있습니다. P를 금방 원샷으로 그냥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얘죠. M을 만들었다 치면, 첫 번째 문제에서 M을 만들었다 치면 이걸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되죠. 링크,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11개밖에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적힌 것처럼 BTS를 인터넷에 쳐보면 이게 몇 개야? 5억 개. 이게 작년에 작년에 만든 거니까 지금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5억 개의 매트릭스가 있고, 5억 개의 웹페이지가 있고, 그러면 이 매트릭스의 크기는 5억 곱하기 5억의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를 저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걔의 인버스를 계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서 이 방법으로는 실제로 풀 수가 없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P0를 내가 랜덤하게 아무거나 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게 뭐라고 하죠? 이터러티브하게 계속해서 P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식이잖아요. P0가 계산되면 내가 M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계산해서 P1을 계산할 수 있고, P1이 계산되면 또 다시 K를 하나 증가시켜서 여기 계산해보면 P2 만들 수 있고, P2 알면 다시 P3 만들 수 있고, 계속 K를 증가시켜서 P를 계산해보면 이게 이 문제를 원래의 선형 방정식을 푼 것과 같은 결과로 수렴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P를 수렴을 시켜서 이 페이지 랭크를 계산해 보시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번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링크 관계들 다 드렸고, 페이지 11개고, 그리고 설계 파라미터들, 제타는 0.85로 쓴다고 요 위에 드렸고, 그러면 각각 페이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계산해서 실제로 m을 11 곱하기 11 행렬을 만들어서 m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11 곱하기 11 그냥 출력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랜덤한 어떤 p를 만들어 놓고 p0를 만들어 놓고 이건 뭐죠? p0의 절대값의 합들이 1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걸 반복해 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이 업데이트량이 그러니까 k번째 p하고 k 플러스 1번째 p가 차이의 투놈이 이거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이게 결국에는 매 스텝 이터레이션 스텝마다 업데이트 되는 양이죠. 더해지는 변경되는 양인데 이 변경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K를 증가시켜서 수렴을 시켜보고 문제는 그러면 K가 얼마일 때까지 했더니 이 조건이 만족되도록 수렴했느냐. 그 K를 알려달라는 얘기고 계산해 보시면 굉장히 금방 돼요. 이게 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서 10번도 안 걸렸던 10번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계산된 수렴 결과를 가지고 페이지 랭크 11페이지의 페이지 랭크가 페이지 랭크를 쭉 출력해 봐서 누가 제일 중요한 페이지였고 누가 제일 쓸데없는 페이지였는지 이거를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간에 튕겨서 나가는 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떠든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3시고 우리 수업 시간은 5시 20분까지니까 여기 천천히 이 두 개를 작업을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교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